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한 주를 휴강하고 나왔더니 굉장히 한 달 만에 오는 것 같아요. 공부는 하루가 끊기면 일주일이 밀리고 일주일이 끊기면 한 달이 늦어져요. 그래서 남은 시간 끊임없이 우리가 한 발씩 가야 돼요. 자, 오늘도 학교 염원을 담아서 믿음, 천국, 불신치요. 자, 요약 정리할 때는 그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뭐 제가 쓴 책이 아니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쓰지는 않았는데 제가 군데군데 필기를 해드릴 거예요. 필기하면 체크할 건데 물론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거예요. 첫 번째 페이지 보세요. 자, 이쪽에 보면 법률행위라고 우리가 용어가 붙어 있지만 사실은 권리변동의 서론 파트죠. 그래서 뭐 용어들 배우는 거죠. 용어들. 여기는 3, 4년에 한 번 나온다. 3, 4년에 한 번 나오는데 첫 번째 페이지 보면 권리의 발생의 원시득, 승계취득, 승계, 이전적 승계, 설정 승계, 뭐 권리의 변경, 주체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 변경 용어들이 나오는데 과거에는 여기를 이 용어들이 가끔가다 물었는데 최근은 안 나온 지 7년 정도 됐어요. 그렇지만 나온 다음에 한두 가지 요즘은 뭘 단순히 암기하는 것보다는 이해를 중심 묻는다. 이해를. 자, 한두 가지 한번 연습해. 중요한 게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권리 얻는 방법에는 크게 뭐가 있다? 원시 취득이 있고 또는 뭐가 있다? 승계 취득이 있어요. 원시 취득, 승계 취득. 그러면 원시 취득이란 말을 문장으로 쓰자. 문장. 글로 쓰자면 자, 원시 취득이란 타인이에요. 타인의 권리. 타인의 권리에 기해서예요. 기함이 없이예요. 기함이 없이. 남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여기 들어가야지 문장이. 내가 최초로 권리를 만들면 원시득, 승계취득은 타인의 권리에 기해서 남의 권리에 기해서 내 권리가 생기면 승계취득 부르는데 그런데 이 원시득과 승계 차이점이 뭐냐? 내가 최초로 권리를 만들면 어떻고 남의 권리 물려받으면 어떤데 굳이 분류를 하는 거냐? 자, 어떤 차이가 벌어지나 보세요. 차이점은 내 전사람이 항상 민법은 전사람을 전주라 불러. 전주는 뭘 줄인 말이야? 전주체. 항상 사람을 주체라 불러. 주체. 전주체. 전사람 만약에 전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인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아무 권리가 없는 무권리자예요. 그건 무권한자예요. 무권리자, 무권한자. 칠판 잘 다시 저기 칠했네. 여기 칠판 이거 다시 뭐 붙인 것 같아. 다시요. 벌써 글씨가 틀리잖아 벌써. 왜 이래 글씨가? 여기 칠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약간 칠판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번에. 근데 뭐 하나 더 붙인 거예요 이거. 새로 붙인 거예요 이거. 잘 써지잖아요. 여러분들 모르시는구나. 원래 훌륭한 목수는 연장을 탓해요. 항상요. 네. 전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무권리자, 무권한자라면 다음 사람이 항상 다음 사람을 신주라 불러. 신주체. 새로운 사람. 신주 이렇게 불러요. 신주. 새로운 사람이 의리하십시다. 이 사람이 내 전사의 무권리자라면 다음 사람이 원시 취득은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왜? 논리적으로 볼 때 원시 취득이란 네 권리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따라서 내가 최초로 만드는 걸 취급하기 때문에 내 전사의 무권리자라도 다음 사람 원시는 가능하다. 그런데 승계 취득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대답 안 하네 있죠. 한번 틀리더니 금방 풀 주고 가고. 남의 물려받는 건데 권리 물려줄 잘 사람이 권리가 없다면 다음 사람 권리 물려받을 수 없잖아요. 승계 취득은 안 된다. 이 차이가 벌어지는 거야. 무권리자라도 원시 취득은 가능. 무권리자일 때 다음 사람 승계 취득은 불가능. 또 우리가 민법 배울 때 어느 권리를 원시 취득했다. 원시 취득했다. 이 단어 어디서 많이 보나요? 내가 민법 배우다 보면 권리를 원시 취득하여 이런 질문이 잘 나와요. 어디서 많이 보나요? 소유권 파트에서 많이 물권법. 사람이 소유권 얻는 방법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법률행위. 내 자기가 의사표시에서 원했던 사람과 매매, 교환, 증여를 통해 소유권 얻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내 의사관계, 법률의 규정. 법률 규정에 따라서 소유권 얻는 방법이 8가지 나와 있어요.
이런 건 아니야. 뭐 선의 취득, 치유 취득, 무주물 선점, 유심을 습득, 매장물 발견, 뭐 그래서 부합, 혼합, 가공. 이 법률에 따라 얻은 소유권 취득은 남용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최초로 만든 소유권을 하자. 모두 원시 취득을 한다. 거기서 소유권 파트 많이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파트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같은 민법 배울 때 원시 취득했다 이 말이 떨어지면 원시 취득한 권리는 어떤 권리죠? 원시 취득한 권리는 완벽하고 퍼펙트한 권리야. 즉 원시 취득한 권리에 하자가 있거나 흠이 있다는 권리가 있을 수 없어. 따라서 누구도 원시 취득자에게는 권리 하자함을 주장할 수 없다. 근데 승계 취득은요. 내 전 사람이 권리 하자함이 있다면 다음 사람 하자함을 물려받기 때문에 하자 따라오는 거야. 근데 원시 취득에는 하자 따라오는 게 아니다. 완벽한 권리를 얻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요거 하나 볼 줄 알아야 되고 요즘은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 사람이 이제 권리가 발생되기도 하고 권리가 변경되기도 하고 권리가 소멸되기도 해요. 여기 뭐 논리가 아니에요. 한 3년에 한 번 나올 거 대비해서 보는 거예요. 권리가 발생되기도 하고 변경되고 소멸되기도 하는데 권리의 발생에서 이전적 승계 취득이란 말과 줄여서 이걸 또 뭐라 불러요? 이 취득 빼고 이전적 승계 더 줄여서 이전 등기했다. 설정 등기했다. 이전 승계라는 말과 권리 변경에서 어떤 토지가 어떤 건물이 어떤 목적물이 어떤 물리적 변화가 있다는 얘기 아니야. 아무 그 물리적 변화 없이 동일성 유지하면서 목적을 동일 유지하면서 사람만 바꿔 타는 것을 무슨 변경? 주체 변경. 사람은 바뀐다. 어떤 아파트가 어떤 토지가 어떤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사람만 바꿔 타면 주체 변경. 이 말과 권리의 소멸에는 절대 소멸이란 말이 있고 상대 소멸이란 말이 있어요. 자, 권리의 절대 소멸이란 말 뜻이 뭐죠? 절대 소멸?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한테 뭐 갑이건 을이건 병이건 정이건 당사자건 삼자건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권리가 없어지면 절대 소멸. 근데 상대 소멸은요. 오로지 내 입장, 나의 입장은 권리 소멸이지 다른 사람의 입장은 권리 소멸이 아닌 거. 내 입장에서 권리를 소멸하면 권리의 상대적 소멸.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 세 단어는 같은 의미죠. 의미가 같다. 이 꼴이잖아. 의미가 같은 거다. 같은 건데 다만 똑같은 걸 지칭하는 건데 누구 입장에 쓰는 용어에 따라서 그 입장에 따라서 용어만 달리 썼을 뿐이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생활 할 때 똑같은 사물을 놓고 똑같은 걸 놓고 사람에 따라 용어를 달리 쓰는 거 이해가 된다, 이해가 안 된다. 이거 이해 안 되면 집어넣을 거예요. 어디? 요양원 집어넣을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걸 똑같이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제가 이제 홍남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저는 민법 선생이다, 홍남기다 이렇게 지칭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나를 뭐라 지칭해요? 아버지다, 뭐 부모님이다, 아빠다 이렇게 지칭하는 거야. 그 우리 부모님은 나를요 자식이다, 아들이다 이렇게 지칭하는 거고 우리 집사람은요 뭐 남편이다, 배우자다 이렇게 지칭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걸 부르지만 부르는 사람 입장은 용어는 달릴 수 있지만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면 여기 나오겠죠. 부동산 매매했다. 토지가 한 필지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갑이에요. 가면 사람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 중개사한테 중개 의뢰를 했어요. 중개사님 이 토지 좀 매매 좀 알선해 주세요. 의뢰했어. 중개사가 매수 의뢰를 구해서 드디어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 토지를 5억에 사고 팔기로 매매 계약이 체결됐고 오늘 5월 10일인가요? 오늘 며칠이에요? 11일이에요? 10일이죠? 네. 큰일 날 뻔했네. 자, 보시죠. 나 5월 10일 날 중요한 일이 있거든요. 자, 5월 11일 날 드디어 오늘 이행기예요. 오늘 이행기란 말이 뭐죠? 쉽게 얘기하면 계약의 이행기야. 잔금 치는 날 그 이행기에 매수인이 중개사를 통해서 대금을 잔금을 지급했어요. 매도인 측으로부터 이전 등기에 소유권이 필요한 모든 서류 교부 받아서 한마디로 땅 사고 판 거예요. 그래서 매수인이죠. 매수인이 법무사 통해서 당일날 토지 등기 후에 감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무슨 등기 신청한다? 등기소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한다 라는 신청서에 다 기재해서 이번
소유권 이전, 접수원을 접수번호, 원인, 몇 월 며칠 매매일 원인으로 소유자는 을 하고 등기를 냈어요. 한마디로 땅 사업한 거예요. 요거로 한번 좀 용어로 얘기해 보는 거죠. 그럼 매도인이 잔금 모두 결제 받고 소유권 이전의 편 모두 겨우 해줘서 매수인 등기 냈어. 바로 오늘 등기 내는 순간 매도인은 나는 오늘부로 이 토지 갑이죠. 매도인 토지 소유권에 얘는 뭐라 써야 되는 거 용어를요. 나는 오늘부로 이 토지 소유권에 상대적 소멸이야. 오늘부로 더 이상 난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 내 입장은 더 이상 없다. 그러면 매수 의뢰 입장에 볼 때는 등이 냈다 하면 나는 오늘부로 이 토지 소유권에 뭐라 불러야 돼요? 이전적 승계 취득이야. 내 앞살의 권리를 내가 전부 물려받고 권리 물려준 전사 권리가 소멸하고 난 전부 물려받은 이전적 승계 취득이야. 그럼 공인중개사 이런 사람 제3자라 불러. 제3자 입장에 볼 때는 오늘부로 이 토지 소유권은 뭐예요? 토지는 주체 변경이야. 목적물이 동서 유지하면서 사람만 바꿔탄 거야. 오늘부로 이 토지는 주체의 변경이야 라고 용어를 쓰는 거죠. 나오면 이것밖에 나올 게 없어요. 요즘은 뭘 물으면 이렇게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쓸 수 있는 용어를 묻지 단순하게 뭐 앞자 따서 뭐 추동처리 어쩌 이런 거 민법 논할 필요 없어.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주체 변경, 상대역 소멸, 이전 승계 요것만 볼 줄 알면 돼요. 요것만 오케이. 첫 번째 페이지로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이거다 외워서 나오는 것들은 다 지나간 흘러간 유행가예요. 그런 다음에 법률 일반 파트로 와보세요. 챕터 두 번째 법률행위 일반. 보면 법률행위 특징이란 말이 나오고 이어서 단독행위 말이 나오는데 그 이번에 법률행위의 특징 이거 조금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민법은 학문적으로 볼 때는 뭐를 다루는 학문이다? 제가 기초 강의할 때 다 드린 말씀에 이런 것들 내가 오늘 처음 하는 것처럼 가만히 시스미 떼고 해서 그러는 거지 기초 강의 다 했던 거예요. 행위를 다루는 학문이야. 민법은 사람의 행위가 이루어지면 사람과 사람한테 뭔가 걸림관계, 법의 효과를 주려고 그래. 사람의 행위 많은 행위가 있어. 법률행위가 있고 준법률행위도 있고 사실행위도 있고 위법행위, 불법행위, 신분행위 여러 가지 행위가 있어. 어쨌든 그 행위가 이루어지면 민법이 개입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뭔가 법적 효과를 걸림관계를 만들어주는데 그 많은 행위 중에서 우리는 모든 게 시험범위가 아니라 법률행위는 한 파트만 시험범위다. 그거 하나만 배우는 것뿐이야 이렇게요. 그런데 그 많은 행위 중에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면 이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면 우리 민법은 어떻게 효과를 주죠? 어떻게 효과를 주냐?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면 법률행위는요. 현재 이루어지면 민법 효과 어떻게 줘요? 그 사람이 원했던 사람과 원했던 대로 네가 원했던 대로 민법 효과를 주는 거야. 네가 원했던 대로. 그러면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려면요. 무엇을 원했는지 원하지 않았는지를 민법이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지 원했던 데 효과를 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원했던 데 효과를 주려면요. 모든 법률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 없이는 법률을 이루어질 수가 없죠. 왜? 의사를 고려하여 네가 원했던 사람과 원하는 데 효과를 주려면 의사표시 필수 요소야. 따라서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랑 많이 비교되는 것 중에 다른 거 다 비교할 필요 없고요. 준법률행위예요. 준법률행위. 이거 하나만 간단히 비교할 줄 알면 돼요. 이게 한 5점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항상 민법 총칙 10문제 중에서 앞에 41번, 42번 문제는 이 추상적인 용어들을 간단하게 묶고 간단 말이에요. 준법률행위. 그러니까 준법률행위는 민법 효과를 주긴 줘. 민법 효과를 주는데 어떻게 주는 거야? 그 사람의 의사를 고려함이 없이 무엇을 원했는지 원하지 않았는지 고려함이 없이 이게 이래지면 법률 규정에 따라 네 의사가 가는 게 법률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효과를 주는 거야. 네 의사가 관계없이. 그럼 우리가 준법률행위 불러요. 그럼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요소가 아니지. 필요 없잖아요. 왜? 의사표시 있어도 고려해요? 고려하냐? 고려하지 않을 거잖아. 이거 차가 벌어지는데 그럼 우리가 준법률행위라는 거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준법률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중요민법 할 때 무슨 최고제도가 대표적이에요. 이 최고는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의사표시는 원했던 대로 효과를 줘야죠. 자,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무건대리
계약의 무건대 상대방은 본인에게 상당 기간 정해서 최고할 수 있다. 근데 그 상당 기간 내, 최고 기간 내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무답이라면, 바라지 않으면 뭐한 거로 본다? 추인을 거절한 거로 본다. 정말 본인이 추인할 의사가 있는지, 거절 의사가 있는지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 따라서 상당 기간 내 대답이 없다면 뭐뭐한 것으로 본다. 이게 뭐예요? 준법률행위지. 해결지로 처리해버리잖아, 그냥.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근데 의사를, 정말 추인할 의사가 없는지를 고려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해결지 처리하는 준법률행위. 근데 모든 법률 의사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의사표시가 필수 요소인데, 그렇지만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곧 법률행위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같은 개념은 아니야. 굳이 말하자면 모든 법률행위에는, 우리 법률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죠? 각종 계약. 물론 이제 단독행위도 있고 합동행위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거기 각종 계약이 법률행위 하는 건데, 모든 법률행위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 필수, 공약수야. 단독행위 이루어졌던, 계약이 이루어지던 합동행위 의사표시 없는 법률이 있을 수 없는데, 그렇지만 의사표시 하나만 가지고 범행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야. 의사표시 말고도 플러스 뭐가 더 있어야 돼요? 더 있어야 돼. 뭐가 이게 이루어지려면 당사자, 사람도 있어야 되죠. 목적도 있어야 되죠. 의사표시 하나만 가지고 된다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같다는 의미는 아니다. 같다는 의미는 아닌데, 다음 민법을 배울 때는 거의 같은 의미로 써버려 이걸요. 의사표시 무효취소를 법률 무효취소로 인정해버리고, 의사표시 하자음을 법률 하자음으로 보고 거의 같은 의미로 써버려 이렇게요. 같은 의미를 쓰지만 같은 것은 아니다. 굳이 말하자면 이게 점점 어려워지네. 죄송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념을 잡으셔야 돼 이렇게요. 의사표 필요 없으면 준법률행위, 의사가 꼭 필요하면 법률행위. 그런데 같은 개념이 아닌데 거의 같은 의미를 써버려 이렇게 같은 의미를 써버리는데 그만하자 그래요. 근데 이제 의사표 얘기 나왔으니까 좀 보는 거예요. 다만 전 굳이 여기까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의사표시가 뭐냐? 의사표시가 뭐냐고. 의사표시는 단위로 간다 합성어야. 의사 플러스 표시 합쳐진 거. 의사, 내 마음에 있는 내 마음. 표시는 내 마음으로서 남한테 나타내는 거. 그 의사표시에 따르면 내 마음을 나타내는 거. 문자 언어로. 이게 또 합성어 두 단 합쳐진 말인데, 의사표시가 학문적으로 볼 때 굳이 의사표가 뭐냐고 굳이 물으신다면 우리는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법률 사실. 학문적으로 볼 때 법률 사실이다. 법률행위가 뭐냐? 이제 각종 계약마다 법률행위인데 법률행위가 뭐냐? 굳이 학문적으로 묻는다면 법률행위는 법률 사실이 아니라 법률 요건이라고 말하겠어요. 이렇게요. 이게 학문적으로 보면 달라요. 별건 아닌데 여기 서론 봤다 그래. 다 그냥 추상적 암기하는 거예요.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 학문적으로 위치는 같진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맞추는데 그 중에서 전 단독행위는 별표를 치셔야겠죠. 반드시 문제 32회 때 작년도 나왔고 28회 때도 나왔고 27회 때도 나왔고 최근 5번 시험에서 3번을 단다시 문제를 물었어요. 그래도 의외로 제일 중요해요. 이 서론파트에서. 자, 이게 이제 법률행위를 의사표시 개수, 의사 개수가 몇 개냐? 개수, 방향, 어느 방향의 의사표시에 따라서 개수 방향에 따라서 우리는 법률행위를 3가지로 분류한다. 어떻게 분류했죠? 단독 법률행위, 계약 법률행위, 합동 법률행위, 합동행위. 그렇죠? 행위 앞엔 다 법률자가 생략된 거야. 합동행위는 합동법률행위, 계약 그러면 계약법률행위, 단독행위, 단독법률행위. 이 중에서 우리 청취에서 우리가 시험 작으면 어쩌다가 나올 만한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애들은 안 나와. 왜 안 나와 애들은요? 계약은 계약법에서 10문제 물을 거잖아. 합동행위, 사단법, 법인 설립행위는 시험 범위가 아니야. 법인은. 우리는 단독행위를 단순히 물을 수 있는데 단독법률행위란 의사 개수가 몇 개다? 하나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개수가 다 하나야. 하나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내 원했던 사람과 원했던 대로 일방적으로 효과를 일으켜가면 단독법률행위. 단독법률행위 다시 여기에는 상대방 있는 뭐가 있죠? 단독행위가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고 뭐 다 알아듣지 정도는.
공부자 하시는 분 지루하실 거야. 아이 뭐 애들처럼 뭐 이런 걸 하냐. 뭐 이렇게 제가 초보를 있는 단독행위, 없는 단독행위. 자 그런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또 이렇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가끔 가다 이제 그 시험 문제는 우리 막 그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이걸 그냥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근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상대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 사람이 존재한다, 존재치 않는다. 사람이 존재한다, 존재치 않는다. 아 이거 스카이반이 왜 이러셔? 내가 가르친 스카이반인데 입시반을 얘기하면 최우수반이 왜 이러셔?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 있어요. 유언유증하면 받는 사람 있어. 상대가 없는 단독행위가 상대방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근데 왜 없느냐 부르냐? 응? 상대방 사람이 있더라도 내 의사를 상대방한테 도달시킬 필요가 없다. 전달할 필요가 없다 해서 없느냐 부르는 거지 상대방 뜻이 아니다. 상대 없는 단독행위는 언제 혈액이 발생하나요? 내가 일방적 의사 표시했어. 일방적 의사 표시하면 언제 혈액이 발생해? 상대방한테 내 의사를 뭐 할 필요가 없어. 전달시킬 필요가 없잖아. 따라 의사 표시만 완성되면 표백 시에 표백이라 불러. 의사 표시만 완성되면 유언유증 같으면요. 유언장 작성만 끝나면 되는 거지. 그 유언장을 누구한테 보여주거나 전달할 필요가 없어. 표백 시에 혈액이 발생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네가 일방적 하면 하는데 언제 혈액이 발생하냐? 상대방한테 도달. 내 의사가 도달은 돼줘야 돼. 도달이 안 되면 혈액 발생이 안 돼. 그러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없는 단독행위, 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효력 발생 시점에 차이가 있다. 없는 단독 혈액 발생은 언제? 표백 시에. 있는 단독 언제 혈액 발생한다? 도달 시에. 그런데 상대방 단독행위가 민법엔 8가지가 규정되어 있어. 법에 딱 이 단독행위는 있다 보지만 법정주의야. 법에 규정이 없으면 허용하지 않아. 취소는 해제권자가 취소권자가 일방적 의사표시를 한다라는 법조문이 있어야 돼. 법조문이 있을 때만 허용하는 거예요. 이 단독행위들을 이거 둘 다 단독행위를 법정주의라 불러. 법정주의. 법에 규정이 있을 때만 허용해요. 계약은 법정주의가 아니에요. 계약 자유원칙에 따라서 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뭐 니스 계약, 렌탈 계약 뭐든 이미 다 창소할 수 있어. 단독행위는 창소할 수 없어. 법에 딱 규정된 경우만. 그런데 상당히 있는 단독행위 8가지가 있어요. 그 전에 제가 한번 해봤는데 요즘 그런 거 안 나와서 내 중요시 안 나고요. 어떻게 외웠나요? 추동처리, 낮술 먹고 취해서 면상 가득 헤헤거린다. 그래서 추인, 동의, 철회, 취소, 면제, 상계, 해제, 해지. 이게 단독행위인데 있는 단독행위인데 이게 도달시예요. 다만 상대 단독행위에서 소고표가 있는 단독행위가 있어. 과거로 돌아가야 돼. 취소한 날로부터 이미 취소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전부터 계약을 해제한 날로부터 계약이 소멸해요. 이미 해제는 뭐가 있다? 소고표. 전부터 소멸한다 그래야죠. 그래서 취소 지금 뭐가 있죠? 소고표. 두 번째는 해제. 세 번째는 상계 처리한다. 이 상계한다는 게 소고표가 있어요. 물론 상계 시험범위는 아니지만 상계한다는 말이 떨어지면 상계할 수 있는 날로 과거로 돌아가서 까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소고표 단독행위는 취소, 해제, 상계 이렇게 단다시 문제. 또 일방 단독행위에서 채권자만의 이런 걸 조금 더 보완하라는 거 나오면 100발 틀려요. 채권자만의 단독행위 있어. 채권자만이 할 수 있는 단독행위야. 오히려 채권자만이 할 수 있는 단독행위. 일방적으로 표시가 채권자만 단독행위 그러면 채무면제. 너 이런 오늘부로 면제한다. 그러면 면제되는 거지. 채무자 왜 내 동의도 없이 빌려준 돈 왜 안 갚으라는 거야? 나 동의 못해. 이유 다 필요 없어. 채권자에서 오늘부로 1억 원 면제한다는 면제되는 거야. 이번에는 오히려 채무자만이 할 수 있는 채무자만의 이 단독행위. 채무자만이 할 수 있는 단독행위가 있어. 채무자만의 단독행위. 뭐가 있을까요? 상계한다. 상계한다는 말은 채권자 상계하는 게 아니에요.
채무자만이 상대 처리할 수 있어요. 법률적으로. 상계는 누구만의 단독행위? 채무자. 채권자만 단독행위 뭐? 채무면제. 소급하는 단독행위 취소, 해제, 상계. 이렇게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요셔야 돼.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우리 총칙 공부하다 보면 이게 여기서 잘 튀어나와 이게요. 우리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한테 내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전달할 필요가 없다. 전달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관계 명확, 그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좀 법적 분쟁 소지가 커지기 때문에 상대방 단독행위는 특별히 우리 민법에서 요식 기억나시나요? 요식 일정한 형식을 구비해야 되거나 뭐 서면 작성 같은 또는 관공서 이런 관공서 같은데 뭐 신고라든가 이런 뭘 갖춰야 돼요? 형식을 구비하지 않으면 이런 형식을 구비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나 상속 포기한다. 말로 포기 못해. 법원에 가서 상속 포기서를 접수시켜야지. 그렇죠? 유언장, 자필증서, 녹음증서 법에 규정된 대로 형식 갖춰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분쟁이 벌어지겠죠. 이런 걸 요하는데 없는 단독행위 그러면 생각나는 단어 뭐가 있죠? 없는 단독행위 그러면 줄 나와야죠. 유언, 유증, 소유권, 점유권, 상속권, 영업권, 권리의 포기, 재단법인, 설립행위. 보통 세 가지를 없는 단독행위라 불러. 유언, 유증, 소유권, 점유권, 상속 같은 권리의 포기, 설립행위. 그런데 상대 없는 단독행위가 우리 민법 총칙, 물권법에서 문제 안 돼요. 물권법에서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민법 총칙에서 어디서 문제되는가? 없는 단독행위가 필기, 지금도 필기. 메뉴에 적어도 좋아요. 뭐 아낄 거 없잖아. 메뉴에 백지에 적으세요. 상대 없는 단독행위가 우리 총칙 몇 군데 문제되나 보세요. 법정 순서를 한번 볼게요. 법정 순서도. 일단 107조 우리가 107조 뭐라 부르죠? 비진의 표시, 진이 아닌 의사표시, 농담, 거짓말. 근데 비진의 표시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도 유언, 유증, 소유권, 점유권, 권리 포기 이런 없는 단독행위도 비진의 표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가능해요. 비진의 표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기 때문에 107조 상대 원단 단독행위도 107조 107조는 적용이 있다. 가능하다. 적용된다. 107조 따라간다. 적용된다. 그런데 108조 통정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짜야 돼. 상대원 단독행위는 짤 수가 있어, 짤 수가 없어요. 짤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 없는 단독행위는 통정 표시한 말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을 여지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단독행위는 107조는 적용이 없다. 법조문이 적용될 수가 없죠. 이렇게 차이점이 있죠? 여기 차이점 벌어지죠? 그런 다음에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10조 2항. 혹시 110조 2항이 뭔지 기억나시는 분? 기대할 걸 기대하라 인간아. 기대할 거를. 여러분 다 아셔 이미. 110조 사기강박인데? 거기서 109조 차고 108조 통정 107조 비진이 110조 사기강박. 사기강박에서 제3자의 사기강박. 여기서 한번 또 이 취급이 달라지지. 보세요. 우리가 이제 순서 없어. 다 대충 들어봤으니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을, 갑사장을, 조포기가 강박했어. 너 병사장한테 유흥업소 영업권을 헐갑에 양도하자는 사람 잡는다. 이 강박에 못 이겨서 무서워서 병한테 영업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헐갑의 영업권을 양도해버렸어. 사기 강박 누구하고? 의리하고. 계약은 누구랑 맺고? 병이랑 맺은 거 기억나시나요? 이때 사기 강박 얘를 제3자, 얘를 표의자, 얘를 상대방. 이 경우에 제3자 사기 강박으로 사기 강박 당한 사람 상대방 있는 이런 범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이때는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1년 전이야. 1년 만에 갑이 쫓아가서 경사장, 나 너에게 영업권 양도한 것은 을 조폭에 강배 모두 한 의사 번호로 취소한다. 과연 1년 만에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누구 태도에 따라서 상대 태도에 따라서 상대방이 비록 이런 일이 벌어졌더라도 상대방이 나는 몰랐다 선의 그리고 무과실하면 이때는 뭐 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고 얘 보호해야 되잖아. 상대방이 악이야 다 알고 있었어 악이 또는 유과실 때 이때는요 취소할 수 있고 그러면 3자의 사기강박은 사기강박하는 사람이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 했을 때는 상대방 태도에 따라서 취소 이수가 나눠지는데 제3자 사기강박으로 사기강박 당한 사람이 상대방 없는 이거 있는 이거는 이게 법정용어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했을 때는 너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너 점유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너 영어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사람 잡는다. 협박에 못 이겨서 영어권을 포기한다. 소유권을 포기한다. 권리의 포기가 없는 단독행위잖아요. 이거 했을 때는요.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때는 갑은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한번 문제 되네. 제3자의 사기강박으로 사기강박 당한 사람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 없는 의사가 있을 때 그때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한번 문제 되네. 자, 세 번째는 이 상대 없는 단독행위 했어. 이거 뭐 유언, 유증, 뭐 소유권, 점유권 같은 권리의 포기, 재단법인, 설명이. 이 없는 단독행위가 나서 분쟁, 이 상대방 단독행위 법적 분쟁이 벌어졌어요.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아 유언장을 썼는데 거기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언장을 썼는데 셋째에게 남긴다. 셋째. 근데 셋째가 거기는 이 집에 자식이 많아요. 10명이야. 셋째 딸, 셋째 아들. 맨날 이렇게 불러. 셋째 딸, 셋째 아들. 아들이 5이고 딸이 5이야. 셋째에게 몇번 남긴다. 셋째가 아들을 의미하는 거야. 셋째 아들을 얘기하는 거지. 셋째 딸을 얘기하는 거지. 정확히 안 쓰셨잖아. 거기다 셋째 딸, 셋째 아들이 썼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것 때문에 싸움이 나서 야 셋째는 나도 셋째야. 나도 셋째야. 그럼 우리 둘 다한테 남깁니까? 셋째한테 남깁니까? 그렇게 뭐 그렇게 부르잖아. 가족마다 부르는 게 있잖아. 야. 그럼 우리끼리 부르는 거고 그냥 순서대로 셋째는 나잖아. 나의 순서대로면. 정확히 하는 거예요. 거기다 셋째 아들인지 셋째 딸인지. 뭐 분쟁이 벌어지면 판사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 유언유증은 누가 당긴 겁니까? 누가 재산 받아야 되는 겁니까? 의사가 불변명해서 상대방 없는 단독했는데 법적 분쟁이 벌어지면 재판하면 판사들은 과연 어떻게 재판할 것이냐. 이 없는 단독행위 하는 분쟁은 자연적 해석한다. 자연적 해석. 자연적 해석 방법을 택한다 그래요. 자연적인 뭐예요? 글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돌아가신 분이 진정 그 사람 의사가 마음이 진정 원했던 사람이 과연 아들이었을까 딸이었을까 그 의사를 고려하여 문자 언어에 연연하지 않고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 상대방 없는 단대 법적 분쟁은 자연적 해석. 그 다음에 요게 이제 111조에 또 이 문제잖아요. 의사표시는 도달시에 그렇다. 우리 미국 도달주의를 택하고 있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다 도달시야. 그렇지만 상대 없는 단독행위 아까도 봤죠. 도달주의가 아니라 뭐죠? 표백시, 표백주의. 없는 의사표시는 단독행위 표백시에. 표백주의를 택하고 있죠. 여기서 하는 문제들이죠. 도달주의가 아니라 표백시. 좀 전에 적었지만. 자, 요거 마치면 제가 점심 사드릴 거예요. 마치신 분 다 줄 서세요. 마치면 점심 사드릴게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오늘. 맞출 수 있어. 또 없는 단독행위가 어디서 하나 문제 될까? 총칙에서. 힌트 드려요? 힌트 드릴게. 마치면 이거 골치 아픈데 이거. 다 같이 맞추면 합창하면 어떡하지? 이거 합창하면. 136조에서 이게 한번 문제 돼요. 힌트 136조. 아 선생님 힌트를 주는 건 법조문을 주지 어떻게 주고 법조문을 주지? 136조가 어디요? 대리의 마지막 조문이에요. 이게 대리의 마지막 조문. 137조부터 무효가 시작돼. 대리의 마지막 조문 136조야. 여기서 문제 돼요. 단독행위. 맞힐 뻔했어. 단독행위의 무건대리. 우리는 늘 대리에서 계약의 무건대리를 맨날 죽기 살기도 배워. 대리권도 안 줬는데 대리권도 없는데 가서 계약의 무건대리였을 때 상대방은 최고권, 철회권, 보행에 걸리면
추인권, 거절권. 물론 첫 문제 여기 하이라이트야. 근데 이번에는 대리권도 없는 애 나가서 본인 이름으로 단독 행위를 했다는 거야. 대리권도 없는 애가. 본인의 이름으로 이 계약 동의합니다. 내가 다 일체 대리권 받았는데 3일 전에 맺은 계약 그거 본인한테 대리권 받았는데 그거 해지합니다. 그거 취소합니다. 대리권도 안 줬어. 단독 행위를 무건들이 했다. 단독 행위 무건들인데 여기 단독 행위는 다시 여기 단독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 단독 행위에 있는 단독 행위에 무건대리가 있을 수 있고 상대방 없는 유언, 유증, 소유권, 전유권, 권리포기 없는 단독 행위에 무건대리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법적 취급이 같다, 다르다, 달라요.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 무건대리는 본인에게 원칙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예요. 원칙은 효력이 없어요. 하지만 있는 단독 무건대리 원칙 무효지만 본인이 추인하면 예외죠.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할 수 있어 없어요? 유효할 수도 있어. 상대 없는 단독 무건대리는 언제나 무효. 즉 없는 단독 무건대리는 본인이 추인한단 말, 본인의 추인 여지가 있다 없다. 추인할 수도 없다. 취급이 같다 달라요? 다르잖아요. 상대방 없는 단독 무건대리는 언제나 무효, 절대 무효. 본인의 추인 여지도 없다. 5군데 문제 되네요. 5군데. 이렇게 한번 정리해 놓으시면 눈에 띄어요. 의외로 상대원 단독행위란 말 여기저기서 많이 나와 이렇게. 딱 5문장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고 나머지 뭐 여기 슬슬 읽으면 되는 거니까. 자, 넘기시면 채권행위, 물권행위, 주물권행위. 이것도 그래도 단다시비 좀 간단하게 봐줘야죠. 우리 뭐 수업에서 늘 했던 거지만 그래도 채권행위 했다, 물권행위 했다, 주물권행위 했다. 근데 채권행위니, 물권행위니, 주물권행위니 다 어디서 쓰는 용어야 이거? 어디서? 재산상 법률행위. 재산에 관련되는 법률행위가 물권행위다, 채권행위란 말이 있는 거지. 재산이 아닌 것은 이런 용어 쓰는 거 아니야. 재산에 관련되는 법률행위. 거기서 채권행위 했다. 행위 앞에는 뭐가 생략된 거죠? 채권 법률행위, 물권 법률행위. 모든 행위 앞에는 다 법률에 생략된 거는 법률행위 하나만 시험범위야. 채권행위 했다. 채권행위는 재산은 재산인데 쉽게 얘기해서 어떤 재산행위, 사람이 사람한테 갖는 재산상 행위를 채권행위라고 불러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금을 지급해달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돈을 빌려준 대주가 차주에게 내 돈을 갚아라. 사람이 사람한테 요구하는 행위를 채권행위라고 불러요. 사람이 사람한테 요구하는 행위. 자, 물권행위는 뭐가 물권행위예요? 다시 우리 기초강의로 돌아간 거야. 지금 다 기초강의로. 내 기초를 다 한 거야 이거. 응? 물권행위는 사람이 물건에 주로 반드시는 아니야. 주로 물건에 갖는 재산상 법률행위. 사람이 동산 부동산에 뭐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저도 취득하는 게 다 물권행위야.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주물권행위. 주물권행위는 누구와 관계죠? 사람과 권리와의 관계. 사람과 권리 관계. 응? 뭐 채권을 양도했다. 채무를 인수했다. 광업권, 어권, 발명권, 특허권을 양도양수했다. 발명권이니 특허권이니 광업권이라는 것은 사람도 아니요 물건도 아니고 재산적 권리잖아. 그 채권 양도, 채무 인수, 발명권, 특허권 양도양수하는 거 이걸 주물권행위 했다. 사람과 권리의 관계야. 그런데 어쨌든 시험범위는 아니니까. 그런데 채권행위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용어를요? 채권은 다른 말로 부담행위 했다. 부담행위 이렇게 불러. 부담행위. 법용어야. 왜 부담해? 채권은 반드시 뭐의 문제를 남긴다? 이행의 문제를 남겨요. 즉 채권행위는 채권자 스스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채권자 채무자한테 청해서 구했을 때 채무자 뭔가 이행을 해줘야 돼. 돈 빌려갔다면 갚아줘야 되고 매매를 처리했다면 대금을 지급해줘야 되고 뭔가 채무자가 이행해주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해. 이행 문제 남긴다. 근데 얘들은 뭐라 그래요? 얘들은 같이 처분행위라고 그래. 처분행위 했다 불러. 처분행위. 그런데 주물권행위는 잊으셔. 시험에 나올 일도 없어요. 첫번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처분행위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우리 부동산 민법이니까 동산행위 안 부르니까 등기하는 거. 아, 전세권 등기를 내건 계약 맺고 전세계약 맺고 전세권 등기 내는 거. 저당 설정하고 저당 등기 내는 거. 매매 계약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등기 내는 것을 처분행위라 보면 돼요. 등기 내는 거를 쉽게 해서 일벌레. 근데 처분행위가 이루어지면 더 이상 이행의 문제를 남기나요? 안 남기나요? 다 끝난 거. 이것도 다 끝난 거야. 이걸 다 끝난 거야. 근데 왜 나눠야 된다 그랬죠? 부담행위건 처분에 어떤 차이가 있다? 내 앞서 무권한자의 채권행위는 무권한자의 부담행위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해요. 그래서 우리가 채권행위 그럼 매매, 교환, 증여, 각종 계약 맺는 거 다 전부 타인의 것을 매매한 것도 유효하고 내 것에 타인의 것을 임대계약 맺은 것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지 무효는 아니다. 하지만 무권리자의 처분의 등기. 아, 무권리자 등기를 내줬어요. 응? 이 무권리자의 이 처분행위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이거 하나 때문에 나누는 거죠. 그래서 무권한자가 등기 내줘봤자 그 등기는 무효다. 무권한자, 무권리자 처분행위는 무효. 무권한자, 무권리자의 채권행위는 유효. 이거 하나 때문에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용어 한번 슬쩍 봤어요. 자, 그 밑에 보면 범의 요건이다 해서 그냥 기본으로 들어간 거야. 여기까지 이제 한 문제 때문에 하는데 그래도 이제 혼자 두시면 안 할 것 같은데 조금씩 하는 거야 이렇게요. 보면 법률의 성립 요건, 효력 요건. 자,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아, 총칙이 다 이렇게 학문적이야. 앞에는 뭐 실산에 필요한 것보다도 학문적 기초야. 어떻게 보면. 자, 어느 법률행위가 성립이다, 불성립이다. 성립, 불성립. 이걸 따지는 거. 이게 법률행위로, 계약으로 성립이 된 거냐, 성립이 안 된 거냐. 이걸 따지는 것을 우리는 무슨 요건?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아, 성립 따져와서 성립 요건이 모두 갖춰지면 성립. 성립 요건이 하나라도 갖춰지지 않으면 불성립. 그렇죠? 또 성립이 됐다면 두 번째 따지라는 게 뭐예요? 두 번째 따지라는 것이. 일단 법률 성립이 됐다면 그 다음에 유효인지 무효인지. 그 여기서 무효가 됐다면요. 더 논할 필요 없어. 일단 유효하다면 그 다음 따지는 뭐예요? 취소할 수 있는지 취소할 수 없는지를 따지는 건데 이걸 따지는 건데 유효인지 무효인지 취소인지 취소인지 이거 네 가지 유효 무효 취소할 수 있는지 취소 이 네 가지를 따지는 것을 법률 무슨 요건? 효력 요건 성립 요건 효력 요건이 부르죠. 그런데 일반 성립 요건 당사 사람이 있을 것 목적이 있을 것 의사 세 가지만 존재하면 일단 성립이 돼. 근데 거기에는 전 일반적 그런데 특별 성립 요건이라는 것이 있고 특별 효력 요건이라는 것이 있어. 단답식 문제 때문에 하는 거야 제가. 일반적으로 성립은 사람이 있고 목적, 의사가 존재하면서 성립하는데 특별 성립 요건은 이 그 세 가지만 사람, 목적, 의사 말고도 이게 추가가 돼야 돼. 이게 추가가 돼야지만이 성립해요. 특별 성립 요건, 특별 효력 요건 얘들 섞어버린 다음에 박스 딱 쳐놓고 고르시오. 성립권 고르시오. 효력권 고르시오. 이 단답식이 나올까 봐 하는 거야. 그런데 특별 효력 요건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여기 몇 가지 여기 나열된 거 말고도 많아요. 근데 특별 성립 요건은 몇 가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단답식 문제 풀 때 법률행위에 특별 성립 요건, 특별 효력 요건. 아, 성립 요건은 어디 관련되는 거야? 여기 관련되는 거고 효력 요건은 여기 관련되는 거야 지금. 그런데 특별 성립 요건 그러면 이상하시죠? 요식. 우리 요식이라 배우면서 형식. 또 형식을 갖춰야 되는 거. 형식. 또 요물계약. 말만 갖고 안 돼.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다. 그래 계약금 3천만 원 치르기로 하자. 위반하면 몰수하고 위반 배액상 하자. 말만 갖고 안 돼. 실제 3천 지급 돼야 되는 요물계약. 요물. 또는 어떤 관공서 같은데 뭐 신고를 필요로 하는 거. 한마디로 어떤 형식 갖춰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특별 성립 요건이라 불러요. 혼인하는 게 결혼하는 게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 아닙니까? 법률행위야. 법률행위 아니면 준법률행위인가? 근데 의사관계 없이 획일적으로 혼인해. 아무나 그냥 혼인해. 내 원했던 사람과 원하는 대로 신분계약 맺는 거야. 당사 너와 내가 목적,
평생 부부라는 목적으로 의사표시가 합치면 이런 신분 계약이야. 혼인은 법적으로 때 신분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사자가 사람, 목적, 의사표시에서 웨딩 마치려고 아들, 딸하고 잘 살고 있는데 아직도 가족등록부 혼인 신고를 형식 갖추지 않았어.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어. 그러면 지금 아들, 딸 낳고 사는데 혼인 신고가 안 됐어요. 이들은 법적 부부로 효력이 없다는 겁니까? 법적 부부 효력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성립 자체가 안 됐다는 겁니까? 효력이 없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된 거예요? 이거 봐, 또 말 운부리는 거. 무슨 뭐 옹알이야? 나 애기들인가? 뭐 옹알이들이 그만이야? 나 못 알아들어요. 불 성립 자체가 안 된 거야. 요식을 갖춰야 되는 요식을. 혼인신고 안 되면요. 법적 부로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법적 부로 효력이 있느냐 논할 필요도 없는 거야. 형식을 갖춰야지만 성립이 돼. 자, 우리가 법인을 만들려고 그래. 야, 우리가 동호회에서 사단법인 만들자. 뭐 정관 작성하고 목적 만들고 사원의 자격 뭐 다 만들 임원 뽑고 하고 다 법인을 다 갖췄어. 법인은 뭐예요? 등기소 가서 법인 설립 등기 안 했어. 법인으로 성 자체가 안 된 거지. 법인은 뭐예요? 등기하여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어떤 형식을 구별해야 되고 관공서 신고라든가 뭐 요식을 갖춰야 되는 거. 그러면 유언장도 마찬가지야. 말로 하는 건 유언이 성립이 된 거 안 된 거예요? 성립 자체가 안 된 거야. 법에 규정된 뭐 자필, 녹음, 공정, 구서 등서를 형식 갖추지 않으면 성립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논할 필요가 없는 거야. 유언지만 논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렇게 사회생활할 때 형식 갖춰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립요건에 불러요. 특별 효력요건 요구하는 거 아니야. 이건 뭐 수도 없이 많아. 대리가 효력 발생하려면요. 본인한테 효력 발생하려면요. 본인의 대리인사에 대리권이 존재해야 돼. 유언이 효력 언제 발생해? 유언이 효력 발생하면 유언자가 사망했을 때. 조건이 효력 발생하면 조건이 성취해요. 기한에 붙은 걸로 기한이 도리야. 이런 것들은 다 효력 요건들이야. 그렇지만 뒤섞었을 때 요식, 요물, 신고 이것만 성립 요건. 나머지 다 보다 효력 요건. 그리고 이렇게 하나라도 기억하시라는 거야. 그러면 대충 고를 수 있는 기준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혹시나 싶어서. 그런 다음에 우리 교재 보시면 오른쪽 페이지에 목적의 실현 가능성 거기서 2번 불능의 유형 별표 치셔야죠. 별표 특별히 나올 만한 건 정해져 있다. 총칙이 다 이렇게 좀 헷갈리고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선생 욕심에 이것저것 다 하는 거지. 이 많은 것들도 굵직굵직하게 나와. 그래도 제가 안 하면 안 할 것 같아서 좀 세세히 하는 것 뿐이지 서른 빠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여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불능에는 원시적 불능이 있고, 밑에 원시적 불능이 있고, 또 뭐가 있죠?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이 단어 약간 살짝 뭐예요? 지겨워 살짝. 확실히 들어.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그냥 용어가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다. 일반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질문 틀린 질문. 맞는 거야. 이 민법 학자들은 상세하고 세세하고 정밀하게 얘기했잖아. 그냥 원시적 불능 무효다 맞아요. 후발적 불능은 유효다 뭐다? 유효하다. 원시적 불능은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 근데 원시적 불능인데 좀 더 정밀하더라고. 그냥 이렇게 말하면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이게. 근데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인데 원시적 불능이 전부 불능이 되어서 원시적 전부 불능이 되어서 전부가 불능이 되어서 원시적 전부 불능이 되면 무효? 당연하지. 원시적 전부 불능에서 무효됐을 때는 일방은 타방에게 무슨 문제는 벌어진다. 계약은 범위가 무효됐지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치기 문제 된다. 머릿속으로 상상이 떠오르나요? 건물을 매매했는데 계약서 쓰기 하루 전날 화재로 모두 소실된 건물을 그 다음날 판다고 계약서 썼다면 원시적 불능 그 계약자는 무효지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 체결할 책임은 진다. 지는데 실내배상이 원칙이다. 이행배상이 원칙이다. 실내배상, 이행배상. 실내배상. 원시적 불능인데 전부 불능이 아니라 일부 불능이라면 전부 불가능한 건 아니야. 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불가능한 거. 일부 불능. 자, 1000평을 토지 매매했어. 오늘 5월 10일인데 1000평을 평당 100만 원씩 10억에 사고 팔기로 하자. 1000평 매매를 체결했어. 오늘 했는데 이 토지는 1000평이 아니라 이미 900평밖에 안 되는 토지야. 마이너스 100평은 존재한다? 존재치 않는다?
이미 존재치 않아. 계약 체결 당시에. 전부 불능, 일부 불능. 일부 불능. 구배분 가능하잖아. 그럼 이 일부 불능 문제 나면 이 계약 이거는 뭘 넘어가야 돼 이거는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 문제 넘어가야 돼. 계약 체결자 갈 책임이 아니야. 계약자 할 책임은 전부 불능이 되어서 무효가 되었을 때만 이 문제로 가는 것이지. 일부 불능이라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 넘어와서 뭘 물을까요? 담보 책임에서 수량 부족, 일부 멸실에 관한 담보 책임. 그러면 매수 입장에서 선이었다면 대금을 감액해달라. 지금 10억인데 1억 깎아줘야지. 이게 1000평이 안 되면 계약목적 자산이 공작 허가가 안 나. 그럼 계약을 해지하든가 대금을 감액해달라. 이쪽 넘어가야지. 이건 담보책임 계약설정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들어간 거죠. 후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을 부를 때는 문장이 어떻게 나오죠? 법률행위가 성립한 후에 계약이 성립한 후에 불능이 되어버렸다. 뭐뭐한 후에 뭐뭐 전에 원시적 불능 뭐뭐한 후에. 근데 후발적 계약은 유효하지만 그 원인을 따진다? 안 따진다? 따진다. 왜 후발적 불능이 했는가? 건물 매매했는데 왜 계약 체결할 때 건물이 존재했는데 잔금 처리 3일 전날 왜 불이 났는가? 왜 후발적 불능이 했는가? 원인 따져봤더니 이것이 채무자의 무엇으로? 잘못으로, 기책사유로, 고의과실로 무슨 말이 나왔죠? 잘못으로, 고의과실로, 기책사유로, 지잘못으로 불을 냈더라. 그럼 우리 뭐에 문제 넘어가는 거야? 이행 불능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행 불능. 이행 불가능. 이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어. 계약은 유효한데 이행하려면 이행할 수가 없잖아요. 이행 불능이나 많이 떨어지면 무슨 단어 떠올라요? 이행 지체, 이행 불능, 불완전 이행 뭐예요? 계약의 해제. 무슨 해제? 법정 해제. 그냥 매수 매도 쫓아가서 건물이 다 불려도 없잖아요. 뭐 하는 거야? 매수인 매도인 쫓아가서 채권자가 계약 해제한다. 네, 해제. 해제권을 사는 거야. 해제. 해제는 뭐가 있어요? 원상회복. 내셔서 계약금 충도금은 받으느라부터 이자 가산에 모두 돌려받고 그리고 플러스 뭐 들어가요? 계약 해제는 손해청구 영려 미치니까 손해배상 청구. 이게 굵직굵직하게만 알아두면 돼. 여기 총칙에서는 용어는 물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도. 이 두 단어의 문제가 발생돼. 이행 불능 계약의 해제, 손해배상 청구. 그런데 채무 잘못 없이 천재지변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우리 뭐에 간다? 우연부담 문제로 넘어간다. 그래서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일리 갈 수도 있고 일리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나아지는 거죠. 이렇게. 물론 총체도 이렇게 용어들은 물어요. 굵직굵직하게. 목적의 적보, 별표 두 개 치세요. 두 개. 사실은 32회 작년도 그랬고 29회도 그랬고 31회 때는 안 나왔어요. 여기부터 시작됐어. 첫 번째 문제가 적보, 효력 규정, 단속 규정 여기부터. 자, 앞에 넘겨놓으시면 몇 가지 할 얘기가 있는데 10분 쉬었다가 이거 정리 103조, 104조 정리할게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양민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공인중개사 자료를 쉽게 다운받는 꿀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시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따르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2단계, 밴드 어플에서 공수모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시면 위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의 검색창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서 공수모 이 세 글자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요. 해당 공수모 밴드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밴드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서 공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강의와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최신 자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학습법에 대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셔서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처음 보셨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요, 매일 한 개씩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업로드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정답과 해설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으시죠.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시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에 가입하신다면 다채롭게 업데이트되는 양질의 최근 자료들을 접하시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